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보건소의 이현숙입니다. 제가 저희 시의 감염병 대응 계획을 저희가 지나온 과정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 미래를 나갈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애써서 대응을 했던 이야기들을 쓰고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씩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KTX가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KTX 광명역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서부 중앙에 위치해서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되게 작아서 19개 동이 있지만 대개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이 생기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높은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내 인구가 17인데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시 대응 과정을 보시면 일단 저희 시 환자 생긴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민의 한 53%가 걸렸고, 가장 많이 생긴 건 22년 3월에 거의 6만 6천 명인가 걸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의 거의 40% 이상이 그때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좀 작아서 95명입니다. 광명시가 코로나 대응을 한 그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본인들이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든 보건소가 이런 사항들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생활치료센터 배정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는 모두 다 박건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T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확진자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했고요. 24시간 대응 체계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앞으로도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거는 특수병상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환자가 생겼을 때 후기에는 환자를 보낼 병상이 있었지만 이제 보낼 병상이 없으니까 그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 14일 동안 어떻게 투석을 시킬 것이냐.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광명시에 있는 모든 투석 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래도 시간 다르게 해서 투석하고 뭐하고 이런 협조 체계를 보여주셨는데, 향후 어떤 감염병이 생기든지 간에 이렇게 특수 병상에 관한 것들은 지역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투석 환자 병상을 못 구해서 저기를 할 때 서울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선암병원에서도 일부 받아주시고, 인천의료원의 조승현 원장님도 일부 환자를 받아주시고 이래가지고 투석 환자를 환자도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들도 투석을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보면 직원들이 투석하는 병원 다 지키며 정말 가서 옷 입고 환자들 오는 거 관리하고 다, 그다음에 택시든 뭐든 각각 다 수송해서 환자들을 다 투석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과정 중에 보면 특수병상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투석이나 분만이나 이런 정신과 환자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거의 병상은 항상 감염병에 언제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군이 꼭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협조 체계를 잘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가 초기에는 선별검사에서 와가지고 검체 채취도 해주고 뭘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많이 길거리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의사회와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까 박건희 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상이 우울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를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를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번 코로나 때도 대단히 많이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 임시선별검사서 다 하고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로 다 하고 시 전체 직원들 해서 하루에 2,000명 이상씩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 시키면서 그래도 돈이라도 주자. 그래서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는 전담 인력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를 일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방역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 직원이든 보건소 직원이든 하여간 코로나 대응에 왔던 모든 직원들에게 그 돈을 주자. 그래가지고 저희 시비로 8천만 원 넘게를 다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을 할 때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래도 당신들이 정말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그 옆에서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체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물론 받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그래도 옆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보여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이 생겨서 모두가 도움을 받으려면 보건소 직원으로 200%를 해도 안 되면 시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뭔가를 줘야지 와서 잘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례 제정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소 민간 위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검사 업체가 저희 시에 있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를 그 민간 위탁 동의안도 받고 민간 위탁금 계산 다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초기에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정해주면 민간 위탁을 통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좀 더 혹사당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응 인력 지원 현황은 그냥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시 지원 인력이 그 공무원들로는 20명,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입한 인력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많을 때 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밖에서 계속 검체 채취를 하고 뭘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과 분리도 온전치 않으니까 각각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그다음에 뭐 복지부에서 일부 업무를 다 접으라 그랬다가 다시 뭐는 하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는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서 그 광명시는 원래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정원 51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4명인데 이 84명에는 그 주공간호사 18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인원은 뭐 역학조사관을 포함해서 1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5명 늘어난 것과 함께 2개 과에서 3개 과로 과를 분리를 하고 감염병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서로 아까 이영 단장님이나 박건희 단장님이나 이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을 구분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를 만들고 팀은 3개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아까 이영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감염병 관리팀에는 그 기획과 관리를 하는 거를 거의 합친 걸로, 그다음에 대응팀에는 그 호흡기 클리닉에 관한 클리닉이 그 감염병 관리과가 아닌 그 보건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만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생겼을 때 각각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을 구축을 했으니까 그럼 이 조직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갈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 부지 있는 데다가 감염병 대응 센터를 이제 짓기로 해서 그 센터 안으로 그 감염병 관리과가 들어가는 게 저희의 현재 감염병 관리로는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 중에 일부를 세워서 설계 용역을 내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경기도가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가 이거는 성남의료원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일부 다른 데서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찍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 설치를 어디까지나 할 것이냐, 전체를 할 건지 성남의료원 같이 조금 더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 쓰는 공간과 아닌 거, 그다음에 환자를 계속 데리고 있다면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화장실에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격리실을 어디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감염병 대응센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건 다 같이 동의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것들의
지금 경기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표준 설계는 어디까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지를 좀 도와주시면 시군에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실은 현재는 이렇게 하고, 호흡기 클리닉은 이거는 인천의료원 거에서 스마트 미러로 해가지고 환자를 보는 거, 그리고 청진기도 달리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환자들하고의 교차점이 없이 호흡기 환자들을 잘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분리를 하고, 그런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가 저희가 만들었긴 했지만 일단 감염병 전담부서 의무 설치를 좀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직원들 사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문 시설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초기 대응 범위를 어디까지 시군이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안을 경기도가 마련해 주시면 시군에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